보수를 받고 복무하는 군인을 용병이라 한다. 자국민 보호와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병 제도. 현대에는 전투뿐 아니라 첩보, 보안, 경호 등 활동 영역이 커지면서 용병을 파견해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 군사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오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용병의 세계에 대해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진행을 맡은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역사 속 예전 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까지 빠짐없이 등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아마 이들의 존재도 희미해질 텐데요. 바로 용병입니다. 네, 흔히들 용병하면 국적도 명예도 없이 오로지 돈에 움직이는 존재라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긴 전쟁의 역사 속에서 용병의 모습은 어떤 존재였는지, 또 현재 용병의 모습은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임영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용병 이야기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우리 태 기자님이 사실 용병을 많이 만나봤을 것 같은데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이거 태상호 기자님 용병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용병은 아니고요. 근데 직업상 전쟁터를 다니면서 군인만큼 마주치는 분들이 용병 분들이죠. 그래요? 보통 용병하면 이 막대한 보수를 받고 무자비하게 적을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는데요. 이 용병이란 정확히 어떤 이들을 말하는 건가요? 그게 사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돈을 받고 군에 복무하면 그나 전쟁에 참전하면 용병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 실제로 모든 군인들은 대부분 급료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급료병이 용병이다라는 도식은 잘 설립되지 않아요. 네. 그럼 이제 구별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굳이 우리가 가장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전쟁이라는 건 집단이 하는 거죠. 어떤 집단이. 근데 그 집단하고 무관한 사람이 또는 집단이 오직 돈을 받고 돈을 목적으로 그 전쟁에 뛰어든다면 그 사람을 용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꼭 100% 맞는 정의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급료병이라는 것으로 용병을 판정하는 기준은 안 된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쟁의 목적과 무관하게 급료가 목적일 경우에 용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 왜냐하면 A 집단하고 B 집단이 싸우는데 C 집단이 들어왔어요. 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들어온 것 같잖아. 네. 근데 또 국제사회라는 그렇죠. 게 국가의 또 이익관계. 다 자기들 네, 이해관계가 그럼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데 네. 이런 어떤 좀 애매한 기준 속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 용병은 그런 개인보단 군대를 봐야 하는 개념인 것 같은데요. 이 용병은 언제 처음 등장을 했나요? 어느 용병분이 그랬대요. 세상에서 매춘 다음으로 오래된 직업이 용병이다. 물론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도 사회적, 역사적 필요성에서 나온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순서야 뭐가 뭔지 우리가 모르죠. 그쵸.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용병이라는 건 정말 오랜 시절 된 건 맞아요. 네. 근본적인 이유는 군인이라는 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굉장한 고위험군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뛰어들 만한 또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 위험성, 특수성이란 걸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다 써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용병이라는 제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그러면 그것만 갖고 되느냐. 가끔은 돈이 목적이 아니고 어떤 사명감이 있다거나 네. 특별하게 싸움을 잘하는 집단이 생존을 위해서 또 용병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일본 전국 시대도 그랬고 고대 로마에도 보면 누미디아인이나 뭐 누비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용병 같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생존해야 살아야 되는 되니까. 거야. 예. 네. 강대국 사이에 살아야 되니까 네. 또 이렇게 쓰는 거고 또 강대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특별한 고위험군인데 그렇죠. 전쟁이라는 건 집단이란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호전적이고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 네. 근데 가장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은 돈보다는 생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끌어 쓰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천박하게 돈을 목적으로 싸우는 집단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러네. 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숭고한 거죠. 그렇죠. 물론 돈은 받죠. 물론 돈은 받지. 그럼요. 그 쿠크리 그 부대도 보면 정말 자신들의 가족의 목숨을 위해 생존을 위해서 그렇죠. 용병을 그러니까 이런 뛰잖아요. 집단도 잘 싸워. 그래서 원래 군대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집단을 제일 선호하죠. 네. 그럼 이걸 용병이라고 해야 되느냐? 어허. 하는데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명확한 기준은 없고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하고 판정하는 수밖에 없다. 저도 이 용병의 기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굉장히 많은 조사를 했는데 네네. 이 첫 번째 이 장애물이 바로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용병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그렇죠. 이거더라고요. 네. 그리고 용병으로 칠 수 있는 집단의 출현 자체가 너무도 오래됐기 때문에 어떤 건 역사에 기록이 안 된 것들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용병, 즉 전쟁, 대행, 주식 회사 어허. 이들의 출현을 살펴보니까 네. 14세기에서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쯤에 어허. 정말로 이제 프로 집단이죠. 돈을 받고 네. 제대로 체계를 갖춰서 네.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서 가서 전투를 치러주는 집단 그 존재들이 나타났는데 아주 대표적인 예가 스위스 용병단. 아하. 지금도 교황 근처에서 이 용병을 하고 있는 집단이신 거잖아요. 그 네네. 전통이 쭉 연결이 돼서 지금 심지어 바티칸 그 교황 근위대로 근무를 하고 있죠. 용병하면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특수부대 나와가지고 어떤 이 용병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딱 보면은 용병 티 딱 나는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기자님 많이 보셨잖아요, 용병분들. 영화는 아무래도 좀 뭔가 돋보이고 멋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주인공이 용병이면 한 실제보다 한 100배는 멋있어야 됩니다. 어허. 그래서 좀 과장된 면이 많은데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용병의 존재들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주변에 있고요. 네. 심지어 지금 이 순간 한국에도 용병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방탄복과 총을 들지 않았을 뿐 이 분들은 이 국내에서도 무장하지 않는 다른 임무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용병이 꼭 전쟁터에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는데 혹시 그럼 용병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장소가 있나요? 일단 용병이 존재하는 곳은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투가 벌어지는 곳, 네. 그것도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입니다. 뭐 시리아, 리비아, 어허. 예멘, 이라크 아이고야. 등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은 모르시는데 심지어 뭐 컨텐츠에도 별로 안 나왔거든요. 이 멕시코에서 이 마약 카르텔들도 용병을 쓰고요. 마약. 예. 그리고 이 돈이 있고 혹은 뭐 강대국만 용병을 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실제로는 아닙니다. 제가 이라크에 있을 때 이라크의 저항 세력도 용병을 썼었어요. 이 제일 많이 용병으로 썼던 사람들이 체첸 쪽 사람들입니다. 어허. 러시아와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전투를 네. 치렀던 이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엘리트 군인들이죠. 네. 게다가 믿는 것도 똑같아요. 다 이슬람교 아닙니까? 게다가 대항하는 이 세력도 거의 비슷합니다. 국가는 다르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돈 있고 강대국만 쓰겠지. 아닙니다. 이 저항 세력조차 용병들을 고용해서 전투했습니다. 이게 아까와 똑같아요. 그게 바로 전문성과 위험성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쓰는 게 나은 거예요. 이 시장은 안 없어질 거야 아마. 그죠. 이 직업도. 그럼 박사님 갑자기 떠오르는 궁금증이 예전의 용병과 지금의 용병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람들이 용병으로 기용이 됐었나요? 어떻게 보면 다르다기보다는 그 보편적 필요가 존재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또 보편적 선택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또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역대로 보면 일단 체첸 같이 네. 프로 선수들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계속 강조하면 집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좋잖아요. 새로운 애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쓰는 것보다 그렇죠. 잘 훈련된 애들을 쓰는 게 좋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결국 군대가 용병이 되는 경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마라톤 전쟁 끝나니까 그리스 중장보병의 주가가 확 올라갑니다. 페르시아 이게 없잖아요. 네. 얘들이 집단으로 건너가서 용병이 돼요.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하지 않았나요? 어저께 했잖아. 오늘은 안 하잖아.
그리고 그렇게. 원래 그리스는 폴리스끼리 싸우니까. 네네네. 그래서 자기네들하고 싸웠을 때 제일 잘 싸운 애들이 단가가 제일 높아요. 참 세상은 요지경이야. 아무래도 네. 그럼 누가 제일 높았겠어? 그리스 애들 중에서. 그리스. 글쎄요. 뻔하잖아. 허주씨 제일 좋아하는 나라. 스파르타. 걔들이 2배예요. 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스파르타 옆 동네가 또 비싸. 이게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뭐 테베 뭐 이런데. 아니 테베는 저쪽이고 네. 스파르타 있고 아르고스 막 이런 데인데 네네. 스파르타가 제일 비싸고 스파르타 애들 못 가면 펠로폰네소스 반도 애들을 써라 이런 얘들이 비싸요. 전쟁을 많이 겪었는데니까. 아니 그냥 스파르타 덕에. 아 스파르타 덕에. 그러니까 옆에 애들이 또 화가 나서 네. 원래 우리가 더 잘 싸워 그래갖고 오. 와서 막 지들끼리 경쟁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제 뭐 도시 국가 단위로 뽑았습니다. 어.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테베한테 져서 나라가 위기에 몰리게 돼요. 근데 국가를 재건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그래서 스파르타 왕이 아게실라오스 2세라고 있는데 네. 70이 넘었을 나이에 가장 부유했던 이집트로 군대를 끌고 가서 용병 계약을 맺습니다. 이야. 계약 조건이 뭐냐면 2년 동안 얼마를 줘야 된다. 그리고 2년 지나면 우리 무조건 고국으로 돌아간다. 나라를 재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애매한 거야. 이걸 이집트 입장에서 보면 용병이고요. 네. 스파르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왜 용병이야? 나라를 살려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이 개별적으로 입대하는 경우도 있죠. 생계형 용병들. 네네.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질이 좀 떨어지죠. 음. 그래서 난민, 피난민, 빈민 또는 범죄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의외로 범죄자는 안 좋아한대요. 예, 범죄자 같은 경우는 저 어떻게 보면 제일 유명한 이 용병 부대가 프랑스 웨인 부대잖아요. 네네. 웨인 부대 모집할 때도 인터폴에 이 범죄 조회를 해요. 어허. 프랑스어를 못해도 되는데 그 인터폴 상에 이 범죄가 있다. 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안에서 재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새겠어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그게 제일 많은 오해인데 뭐 영화 보면 맨날 외인 부대는 범죄자가 들어가는 것처럼 돼 있는데 외인 부대들이 제일 열받는 게 그거래요. 우리는 범죄자 없다. 근데 그 차이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자의 개념을 지금 현행범이냐 아니면은 이 형을 살고 나왔느냐인데 네네. 형을 살고 나왔으면은 또 프랑스 웨인 부대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아하. 근데 지금 현재 이 수배대에 있는 사람은 수배대에 안 돼.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한 그런 거가 좀 왜냐면 군대라는 거는 팀워크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원래 조직 문화를 해치는 사람이 범죄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외로 아, 잘 그렇구나. 싫어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불황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집단이 가난하게 살면서 이제 구르카족 같은 경우죠. 스코틀랜드도 영국의 유명한 군인은 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이에요. 많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지역적으로 싸움 잘하고 네. 험악하게 살던 사람들이 네네. 이게 또 많이 들어가서 30년 전쟁 때 스코틀랜드인들은 아주 온 곳에서 용병으로 맹활약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디 출신이야? 스코틀랜드입니다. 합격. 실제로 그런 것들도 있어요. 어느 지역이냐가 되게 중요하기도 합니다. 박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쿠르카족. 쿠르카족이 사실은 옛날에 영국군하고 싸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너무 잘 쌌습니다. 네. 매료가 됐죠, 영국군이. 네. 야, 적으로 둘 게 아니라 계약해서 우리가 써버리자. 그때 맺은 계약이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영국군이 돌아다니면서 이 마을에서만, 그러니까 이 어떤 민족에서만 용병을 뽑는 거는 쿠르카 말고는 없습니다. 그 쿠르카 그 종족의 대부분의 수입이 용병에서 나올 정도로 많은 수입을 벌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이게 진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린 용병과 좀 다른 경우인데 네. 국가가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강인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지배자는 아니고 이런 집단들이 있어요. 그런 집단들이 오랫동안 용병의 모체로 인기를 끄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란. 과거에 이라크 지역의 그 이슬람 왕국들이 네. 강할 때 근위대라든가 엘리트 부대는 전부 이란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호라산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애들이 세지면 쿠데타를 해서 네. 왕조를 하나 차지하지만 수가 적으니까 왕조를 차지해도 또 그만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시는 안 쓸 것 같은데 또 쓰죠. 저걸 안 쓰면 적이 되니까 또 네. 그래서 또 쓰고 이런 경우가
꽤 그 끝없는 관계예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관계들, 그런 지역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그 중세 기사들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왜 돈 있으면 귀족이고 배고프면 거지라고 네. 이 기사들이 나중에 몰락을 하니까 네. 이게 용병 집단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초의 용병 집단이 이 집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럽은 원래 우리 같은 개념이 아니라 계약 관계가 발달하다 네네. 쌍무 관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중세는 우리는 무조건 충이잖아. 네네. 나라가 망하면 같이 죽어야 되거든. 네네. 근데 중세 유럽은 원래 그게 쌍무 관계예요. 내가 막 이렇게 주인으로 모셔도 월급 안 주고 계약 파기하면 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꾸 계약을 맺어요. 네. 여기하고도 계약 맺고 그러겠죠. 저기하고도 네. 계약 맺고 그게 또 이게 돼요. 브랜드가 돼요. 오. 나는 100군데라 계약 맺은 사람이야. 글로벌 브랜드구나. 네. 예. 커리어가. 스폰서십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용병 회사처럼 돼요. 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집단 프로페셔널이 가장 좋은 용병이라고 분류됐지만 뭐 방랑자라든가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굉장히 분쟁이 많은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일반인 용병이 됐구나. 그럼 최근의 용병들은 그냥 제 느낌에는 특수부대 출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용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특수부대 출신 분들이 많이 있긴 하죠. 네. 하지만 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나오는 용병하고 제가 실제로 전쟁터에서 본 용병들의 임무 자체가 틀려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전투를 대신하긴 하는데 직접적인 전투보다는 군수 지원이나 아니면 경비 이런 것을 대신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군 출신 용병 분들이 일단은 제일 많아요. 네. 그 다음에는 많은 사법기관이 있죠. 뭐 네. 경찰이나 뭐 총을 차는 직업. FBI, CSI 뭐. 뭐 FBI 분들이 꼭 용병을 할 필요가 있을까까지는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뭐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런 분들, 그러니까 뭐 경찰, 사법기관 분들이 그 다음 정도로 많았고요. 그 다음은 이 민간인, 그러니까 아무 경력이 없지만 총에 대한 경력이 없지만 너무 용병이 하고 싶어서 지원해서 훈련을 받고 용병이 된 그런 분들도 아주 소수지만 봤습니다. 아니, 그 가끔 뉴스에서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도 중동이나 다른 나라로 파병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이 파병된 군인들하고 또 용병과는 또 다른 개념인가요? 이게 정말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용병을 정의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제 나름대로 용병과 이 파병 혹은 파견을 간 군대를 정의하는 기준은 국회 동의를 받았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한 나라의 군대는 파병을 가기 위해서는 꼭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네네. 제대로 된 나라라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모든 파병 혹은 파견이 다 국회 동의를 얻었어요. 국회 동의를 얻었다면 이 군대는 국가를 대표하고 국제법을 준수하겠다라는 집단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우리가 거기서 어떤 업무도 할 수 있어라는 이 전쟁 대행 주식 회사인 용병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전쟁 대행 주식회사의 용병들은 얼마를 받아요? 그게 이 개인별로 되게 편차가 많습니다. 이게 능력제예요. 꼭 네. 무슨 예능인 분들 혹은 뭐 프로야구 선수분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프리랜서? 비슷한 일, 프리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일을 하지만 그 사람의 능력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얼마나 시장에서 그 능력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 틀려지긴 하는데 제가 경험했던 2010년도 정도의 기준으로 보면 해당 지역의 문화를 잘 알고 언어가 자유롭게 소통이 되면서 네. 그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했던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팀장급 인원 같은 경우엔 하루에 일당이 $1,000, 그러니까 미화로 $1,000 이상이었어요. $1,000요? 그럼 지금 현재 하루에 원화 100만 기준으로 110, 한 7만 원 막 네. 이렇게. 그렇죠. 환율은 언제나 달라지지만 어쨌든 100만 원 이상. 그렇게 보시면 와. 되고요. 그리고 부팀장 같은 경우에는 그 팀장보다는 한 $200 정도 싸다고 보시면 되고 일당이. 예, 일당이. 와. 그리고 팀원들 같은 경우에는 팀원들은 사실은 이 영어를 잘 못하는 그런 국가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인력을 배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노동시장, 인력시장. 예, 맞습니다. 예. 한 350불에서 100불 사이였는데 그거조차 이제 그 인력 회사에서 보내는 그 회사의 이 돈, 그러니까 네. 중간에 뛰는 돈을 제외하지 않은 비용이에요. 아.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팀장이면 와 이거 돈 한 달이라도 엄청 벌겠는데? 어마어마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 네. 있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임무는요. 오늘은 괜찮았지만 내일 나가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목숨값인 거죠. 그렇죠. 생명수당. 예. 회사의 계약마다 약간 다르지만 만약에 죽었을 때 이 그 연금이나 아니면 네네. 피해 보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 없어요? 진짜요? 있는 회사도 있는데 굉장히 계약에 따라 다르군요. 굉장히 적던지 오. 아니면 있으나 마나 하던지 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그만큼 생명보험도 안 유용하구나. 받아줄 거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보자. 예. 목숨값이라고 생각하면 저 같으면은 제가 만약에 팀 원으로 간다. 하루에 300불 받고 목숨을 건다? 저는 좀 망설일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것도 좀 애매한 경우인데 스페인 내전 때 그 이게 이념 전쟁처럼 돼갖고 전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옛날 역사책에서 의용군이라고 했어요. 근데 최근 연구해 보면 이게 다 그때가 경제 공황기여 가지고 쌍값에 엄청나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1차 대전에서 총 한 번 잡아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일당받고 왔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그걸 의용군이라고 안 하고 대부분 또 용병이라고들 그래요. 근데 그 중에는 또 신념을 갖고 온 사람도 있죠. 있었겠죠.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칼같이 나누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기자님 말씀대로 막 그때가 엄청 쌌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실제 현대 전장에서는 용병이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이래요? 굉장히 위험할 것 같거든요. 이 영화나 드라마 혹은 다른 컨텐츠들, 각종 컨텐츠들에서 나온 용병의 존재와 네. 전쟁터 혹은 다른 곳에서 제가 직접 만난 용병의 존재는 괴리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나 컨텐츠에서 많이 이렇게 과장된 거를 보시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데 용병 부대한테 맡길 수 있는 임무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 부대 방어를 하는, 그러니까 부대 경비를 쓰든지 아니면은 이 호송 대열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보급 차량들을 이동하면 그 총을 들고 그 차량들을 지키는, 혹은 관공서를 총을 들고 지키는 그런 경비 임무 혹은 군수 지원 업무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전장에 막 앞장서서 뛰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거의 없죠. 오. 그래서 실예로 아프간 대통령 자르카위 대통령의 처음에는 자르카위 대통령의 경호를 미군이 해줬다가 이제 미군 인력을 빼고 블랙워터에서 계약을 해서 경호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당시에 정말 치열하게 전투가 진행이 됐었죠. 아프가니스탄에선. 게다가 자르카위 대통령은 암살 거의 1호 대상? 예, 럼스펠드나 아니면 미국의 아주 주요한 인물을 제외하면 언제나 1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격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그들이요? 많이 받았겠죠. 거의 안 받았겠지. 거의 안 받았어요. 왜요? 물론 뭐 외곽 경호하는 팀들도 잘했고 미리 사전 정보를 얻어가지고 뭔가 잘 피했겠지만 용병 부대는 강력한 화력이나 아니면은 후속 지원을 받기 힘들어요. 그렇죠. 물론 자르카위 대통령 경호팀은 다른 이야기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자르카위 대통령 이 경호팀조차 그렇게 공격을 많이 안 받았는데 그럼 다른 용병 팀들은 어떻겠냐? 예. 공격을 많이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아하. 근데 정말 어쩔 때는 전투에 휘말리는 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순간,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 영화 같은 일은 그때 벌어지는 겁니다. 벌어지긴 하는구나. 요때 그럼 제가 이게 기자님의 폐부를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국가나 뭐 어떤 이런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은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약간 어두운 곳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나 돈이 많은 기업이 있잖아요. 이 기업이 어떤 특수 목적을 위해서 용병을 고용해서 비밀리에 잠입하고 엄청난 돈을 지불하는 이런 영화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건 진짜 그럴듯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용병의 일도 있지 않을까요? 영화나 콘텐츠에 나오는 일들은 특히 용병에 관련된 일들은 허무맹랑한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대부분 현실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허. 굉장히 많이 부풀리죠. 아. 예, MSG를 많이 쳤다고 보시면 아하. 됩니다. 하지만 그런 임무는 해요. 심지어 제가 아는 이 용병분도 정보기관에 계약을 따서
정찰이나 아니면은 정보를 습득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가서 민간인으로 위장을 해서 꼭 스파이죠. 스파이의 업무를 하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그걸 엄청 부풀렸구나.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 이렇게 속이 약간 느끼한 기분이 들었구나. 네, 근데 결국 용병 하면은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싸우는 쪽이 더 많은 돈을 주면은 그쪽으로 넘어가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돈을 지불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신경 쓰는 게 뭐겠어요? 얼마? 바로 이 문제죠. 아니 배신. 회신이죠. 아, 배신. 왜냐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싸울 이유가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단순히 돈으로 고용했다면 맞아요. 얘가 나를 배신할지도 모르는 생각은 항상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는데 그런 경우 되게 어떤 경우냐면 패할 때. 내 운명이 가라앉는 배다라는 걸 알죠. 네, 그래서 뭐 성이 이제 내일 모레 함락돼. 그러면 딜이 들어오는 거죠. 그냥 월급 줄게 그냥 가라. 근데 요것 때문에 용병을 못 믿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종종 있더라고요. 안 좋을 때. 가기도 하죠. 스위스 용병은 왜 끝까지 버텨서 되게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거는 신뢰. 이제 그럴 줄 알고 네.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걸어놨죠 그거를. 그래서 기업화되니까 그건 그 신뢰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평소는 안 좋을 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필립 2세가 키웠던 은방패 부대라고 있어요. 그 마케도니아 장창 보병단. 이게 나중에 알렉산더 밑에서 최정예 부대였거든요. 근데 이 부대는 원래 용병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정예 부대였어요. 네. 가장 영예로운. 네. 근데 이분이 나이 60대까지도 그 부대를 유지를 했어요. 우와. 그리고 다른 나라 가서 싸웠잖아. 그리스를 그렇죠. 떠나서. 그렇게 몇십 년 살다 보니까 그냥 용병 집단화처럼 된 거예요. 근데 네. 알렉산더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충성을 바쳤는데 네. 죽고 나니까 이제 인생관이 바뀌었나 봐요. 여기저기서 이제 막 스카웃이 들어와요. 이분들도 이제 은퇴해야 되고 한 몇 번 바뀌어요. 근데 항상 그게 언제 바뀌냐면 이기는 팀에 붙고 싶어 해.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그래서 싸웠어. 네. 이 팀은 안 져. 어. 근데 딴 데가 졌어. 어. 그때 딜이 들어가요. 아. 우리 쪽으로 와라. 니네하고 싸우기 싫어. 니는 잘 싸우니까. 그래서 이때부터는 배신의 부대가 사령관도 죽여버리고 사령관 몇 명 끝내는데 마지막 전투에서도 자기들은 이겼어요. 네. 자기들은 이겼는데 이 가족하고 모아놓은 재산들이 약탈을 당해요. 보호를 잘 못하니까. 네네. 그랬더니 이제 사령관을 죽이고 저쪽으로 투항해버리죠.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특수한 사례이면서 보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패할 때. 근데 사실 내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돈 쌓아놓은 돈들이 털리면 그거 보호 못해준 군주 밑에서 싸우기는 용병으로서는 조금. 그러니까 고를 때가 안 좋은 거예요. 항상 침몰할 때 제일 먼저 떠나. 칼 거꾸로 들어. 이런 게 문제고. 그다음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회사처럼 됐으니까 우린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면 이 고용하는 고용주 입장에서 어떤 장치 같은 거를 막 걸어놓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계약. 그렇죠. 예. 용병은 돈을 받고 일하는 집단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군하고는 확실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장치가 없다면은 이들은 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언제나 있는 네네. 거죠. 장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명성입니다. 네. 이 용병 시장 안에서도 이 회사나 아니면은 용병 집단의 명성이 있어요. 명성치가 있습니다. 네네. 배신을 많이 한다. 그럼 저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배신을 안 하고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마지막 사람까지 계약을 지킨다. 그럼 돈이 비싸도 그 회사랑 계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거죠. 회자. 여기서 용병. 급질문 들어갑니다. 잘 싸우는 집단과 배신하지 않는 집단 어디가 더 비쌀까요? 이게 잘 싸우고 배신하지 않는 집단. 아마 박사님이 더 답을 잘해 주실 텐데 제 기준으로 보면요. 배신 안 하는 집단이 잘 싸워요. 그렇죠. 잘 못 싸우면 다 배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위스가 왜 용병 회사가 유명하냐면 브랜드화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위스의 용병도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1500년에 신성 로마군하고 이제 프랑스군하고 붙었어요. 네. 근데 스위스 용병들이 거기 양쪽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야. 네. 그래서 프랑스군에는 스위스 용병이 2만 명,
신성 로마 제국군이던 소속이던 밀라노에 9천 명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9천 명의 스위스 용병들이 우린 동족끼리 싸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안 싸우기로 하고 밀라노 지휘관 보고 우리 안 싸울 테니까 넌 빨리 튀어라. 대신 우리가 너를 이제 뒤는 봐줄게. 뒤는 봐주기로 약속을 했다. 뭐 이래갖고 하는데 이게 또 나중에 배신을 당해갖고 밀라노 군주가 잡혀 죽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스위스 용병 회사의 그 가장 큰 흑역사로 남아있대요. 근데 이것도 사실 보면은 왜 그랬지?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 이때 스위스가 여러 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통합 관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스위스 브랜드인데 다 요즘 말로 하면 그렇죠. 아하. 요즘 말로 하면 스위스 브랜드인데 알고 봤더니 이게 그 안에 여러 회사가 있는 것이야. 아, 자회사들이 그래서 나중에 S사 반도체인 줄 알았더니 H사 반도체가 이렇게 근데 멀리서 보면 다 네, X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쪽이 또 이렇게 나중에 연합을 해서 통합 관리를 해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동족이 문제가 아니라 구천 쪽이 지금 약하잖아요. 그래서 핑계를 댄 거지. 야, 이거 아무래도 우리 못 이기겠다 싶어서 된 것 같다. 뭐 그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동족을 사랑해서 그런 건지. 무서워서 그런 또 다른 대표적인 장치는 네. 사실은 아마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착수금이 있고요. 네. 성공 사례금이 있습니다. 아하. 돈을 다 안 주죠. 그러네. 계약을 확실하게 니네가 지키면 성공 사례비를 줄게. 그럴 때 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죠. 야, 근데 우리 전멸되면 돈이 필요 없어. 걱정하지 마. 가족에게 그런다. 니네 가족한테 몇 배로 주마. 그래서 그게 몇 번 정말로 이루어지면요. 네. 약속이 이루어지면 이제 또 그쪽 고용주한테 충성을 다하는 거죠. 아무래도 너희 아이들과는 카리브해에서 모히또를 먹게 될 것이야. 그때 카리브에 모히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용병 하면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다른 곳에서 모인 집단들이기 때문에 약탈이라든가 가혹행위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긴 하거든요. 네, 그것도 좀 대표적인 오해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근대 전쟁에서 약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군수라든가 보급 때문에 약탈하는 게 기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군대가 빨리 타락하거든요. 솔직히 전쟁사 보면 용병이라고 더 약탈하거나 무슨 직업 이게 국가의 군대라고 덜 약탈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보수와 통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만 어떤 국가 간의 큰 전쟁을 하는데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수송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큰 전쟁을 하는데 용병 의존도가 높다는 건 그 국가가 허약하고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용병들이 나가서 더 군기가 물러해 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30년 전쟁이라든가 이럴 때 용병들의 약탈이 굉장히 무서워 보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관리할 수 없는 수준만큼 용병을 과하게 쓴 거죠. 그리고 거기다 그 부대를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집어넣은 거죠.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엘리트 부대한테야 그런 특수 임무를 맡길 수 있는데 네. 돈이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일당 100불짜리 애들을 모아놓고 이상한 걸 하라고 그러면 걔들이 할까요? 하다가 돈 받고 튈까요? 돈을 약탈해서 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네. 그건 통제와 관리의 문제입니다. 네. 예전에 보면 그 자기 부대에 이 보급 부대를 털어먹고 도망간 그런 이제 용병 그렇죠. 부대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용병 회사들도 이런 거를 위해서 조금 그 계약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장치를 좀 마련해 놓지 않을까요? 예, 그 현대 용병 회사들 같은 경우에 강력한 사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라는 게 존재를 하는 네. 거죠. 계약할 때 당시부터 이 강제 조항이 있고요. 네. 실제로 제가 이라크에서 이 이라크에 기지에 있을 때인데 이 용병 처음엔 용병분들인지 몰랐어요. 이 경호 훈련을 그 더운 날 방탄복을 입고 방탄 차량에서 되게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복을 입고 하고 있길래 뭐 특수부대나 아니면은 뭐 숨겨진 부대인가 보다 유심히 관찰했죠. 네네. 알고 봤더니 용병분들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훈련시키는 교관이 딱 한마디 합니다. 너무 덥고 너무 지치니까 훈련을 점점 이렇게 게으르게 하는 인원들이 생겼어요. 생기겠죠. 그러니까 교관이 딱 한마디 하는 게 힘들어? 그럼 내일 비행기 수배해 줄게.
지금 이 돈을 받고 여기 오려고 하는 애들이 미국에 쌓였어.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말이죠. 예. 이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왔잖아요. 네네. 이 회사에서 만약에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돼서 해고를 당한다. 네. 그럼 그 소문이 다른 회사에도 다 나는 거예요. 그럼 다른데 입사도 힘들어지는구나. 일단은 똑같네. 네. 예, 일단은 돈을 지금 받은 것만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없죠. 하지만 이 용병에 지원하는 인원들이 군대나 아니면 어떤 기관에 있는 인원보다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다 좋은데 총 쏘고 막 이렇게 전쟁하고 전투하는 게 너무 좋긴 한데 군대가 너무 딱딱해. 난 자유롭게 하고 싶어. 그렇죠. 군대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런 용병 회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로운 영혼들이 사고를 칠 수 있는 확률은 언제든지 존재하죠.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어떤 한 곳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매여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 그 현역 군인들은 그걸 다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역시 그 나라나 집단에 대한 감정이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용병이 그러니까 그쵸, 똑같이 용병. 배신을 해도 네. 자기 나라 군대가 배신을 하면 훈련이 안 됐다거나 지휘관이 잘못했다 그러고 용병이 배신하면 그렇지 니들이 니들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냐. 그래서 영화 이렇게 보면 되는 제일 거죠. 많이 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전에 아이가 많이 예쁘네. 네, 그동안 이 말로만 듣던 용병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있는데요. 그럼 역사적으로 용병이 크게 활약을 하거나 용병으로 인해서 전쟁의 승패가 바뀌었던 전쟁도 있나요? 예, 아주 대표적인 용병 부대는 아무래도 프랑스의 웨인 부대가 될 수 있겠죠. 네. 웨인 부대에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이 있습니다. 오. 예, 카메룬 데이라고 하죠. 오. 그게 이 프랑스어는 카메룬인데 이 멕시코 땅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어허. 그래서 멕시코어로는 이 도시 이름이거든요. 네. 카마롱이라고 합니다. 1863년에 벌어진 전투인데요. 네. 이 전투는 사실은 프랑스 웨인 부대 승리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쟁 자체의 승세를 바꾼 전투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프랑스 웨인 부대의 역사인 거는 확실해요. 네. 그래서 그 전투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당시에 멕시코와 프랑스는 전쟁 중이었고요. 멕시코 땅에서 전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황 자체는 프랑스군이 거의 멕시코 시티에서, 그러니까 수도인 네. 멕시코 시티에서 얼마 안 간 지점까지 밀고 올라간 상태였어요. 프랑스 군인한테 줄 봉급을 베라크루즈에서 네. 지금 있는 이 곳까지, 그러니까 서부 쪽에 이 지역까지 옮겨야 되는 거죠. 은행 계좌에 안 넣어주고 현금으로 줘요? 그때는 은행은 있었지만 계좌이체 뭐 이런 건 별로 없었죠. 예. 현금으로 주는구나. 그래서 군인들의 봉급을 호송하는 호송 대열이 하나가 출발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멕시코 시티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멕시코 군의 방어선을 뚫어야 되는데, 그런 방어선을 뚫기에 제일 효과적인 무기인 이 포병 전력, 그러니까 대포, 그리고 대포에 따른 탄약을 호송하는 호송대열, 이렇게 호송대열 2개가 이제 베라크루즈에서 출발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 멕시코 군 역시 그 정보를 사전에 득했죠. 그래서 그 호송대열을 뺐자. 그러면 봉급을 뺐으면 사기가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대포를 뺐으면 이제 화력이 저하될 것이다. 그래서 아주 큰 계획을 세웠죠. 프랑스군 역시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호송대열이 오는 중간 정도 기착지까지 정찰을 한번 내보내보자. 프랑스군은 멕시코군이 그 호송대열을 공격할 거라는 정보는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야, 혹시 모르니까 정찰을 한번 가봐. 그래서 프랑스 웨인 부대 연대에서 병력을 보낸 거죠. 일개 중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멕시코가 사실은, 멕시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척박해요. 근데 낮엔 너무 덥고요. 풍토병도 있습니다. 뭐 말레리아, 뭐 황열병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간 넘어온 사람들은 풍토병으로 고생을 되게 심하게 하죠. 당시에 웨인 부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지휘관들하고 경험 많은 부사관들이
대부분 병으로 어허. 이제 자기 역할을 못했던 거죠. 네. 결국은 정찰을 나가야 되는데 장교들이 없는 겁니다. 어.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이 연대장의 부관이었던 당주 대위라는 사람이 네네. 내가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네. 이분이 한 손이 의수예요. 오. 그런데 당시에 의수면 거의 군에서 나갔는데 그렇죠. 이분은 정말 하드코어하게 저는 계속 복무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다른 전투까지, 그러니까 크리미아 전까지 다 경험한 정말 백전노장의 군인이었던 거죠. 네. 나이가 30 몇 분이 안 돼서 백전노장이라고 하기는 약간 그렇긴 한데요. 네. 하여튼 그런 하드코어한 지휘관이었습니다. 하루짜리 임무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연대장이 좋아. 그러면은 장교 2명이 더 필요한데 누가 하겠나? 그래서 소위 2명이 네.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2명이 빌랑 소위랑 모대 소위라는 사람이 지원을 한 거죠. 네. 그 중대 병력은 65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교가 3, 부사관이 5명, 상병이 6명, 그리고 병사가 51명이었습니다. 이 무장은 중대 병력쯤 되면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강력한 무장일 거야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미니의 1851 소총으로 무장을 했고요. 그리고 총검, 그리고 각자 휴대탄 수는 60발 정도를 휴대했습니다. 네. 60발 별로 많지 않죠. 그렇죠. 탄창 3개 정도, 2개, 3개.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빨리 쏠 수가 없는 총이었어요. 예. 이런 무장을 갖추고 이제 정찰을 떠납니다. 하루짜리 정찰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고 간편한 작전이었죠. 이 주둔지였던 치카후이트에서 출발을 해서 팔로베르데라는 도시까지 약 25km를 행군을 해서 네. 팔로베르데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팔로베르데가 당시에 되게 중요한 기착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경유지였던 거죠. 네. 식수가 있고 그리고 부대가 들어오면 쉴 수 있게 이 나무로 간이 빌딩 같은 게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행군을 해서 각 지역을 정찰하면서 혹시 멕시코 게릴라가 있나 없나 그런 거를 정찰하는 임무였어요. 1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새벽 1시에. 아이고야.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날이 너무 더우니까. 너무 더우니까. 네. 예. 그래서 그 더위를 피하고자 원래는 이 웨인 부대는 카페블랑이라고 유명한 모자가 있거든요. 네. 각짐 흰색 네네. 모자. 그것도 안 쓰고 멕시코 전통의 솜브라노라고 되게 큰 넓은 모자. 그 모자를 쓰고 산초 모자. 오, 예. 진짜. 네. 그 모자를 쓰고 갔어요. 어허. 얼마나 더웠는지. 그래서 이들이 한 7시쯤 팔로베르데 방면까지 이제 도착을 한 거죠. 근데 거기서 멕시코의 이 게릴라 기병대랑 마주쳐요. 어허. 근데 마주치고서는 둘 다 후퇴를 벌입니다. 그 이유가 멕시코 기병대가 너무 놀란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 왜 있지? 어허. 우리 계획이 누설된 건가? 이러면서 후퇴를 하게 되죠. 근데 웨인 부대는 웨인 부대대로 놀란 거죠. 당시에 웨인 부대가 접했던 멕시코 군이라는 거는 뭐 해봤자 60명 정도의 훈련이 정말 떨어지는 뭐 민병대 혹은 지역 게릴라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긴 하지만 그 주변을 정찰을 해보자. 그러면서 정찰을 하는데 의외로 많은 병력에 이제 막다 때린 거죠. 건대를 만들어주셨군요. 그래서 병력이 너무 많으니까 전략적인 후퇴를 해서 그 카마론 지역으로 갑니다. 계속 교전을 하면서 가는 네. 거죠. 그래서 카마론 지역에 하시엔다라고 이 스페인식 농장이 있어요. 그 농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항전을 하는 거예요. 네. 당시에 기록마다 약간 상이하긴 하는데 그 중대 병력은 65명이고요. 그리고 멕시코의 멕시코 군이 2,000명이 넘는 거였습니다. 헐. 결국 전투는 계속 진행이 되는데 지휘관 당주 중위가 전사를 하고 어허. 그 다음 지휘관인 빌란 소위가 또 전사를 하고 어. 결국 맨 마지막에 전투를 할 수 있는 인원은 3명뿐이 안 남았어요. 야. 근데 멕시코 군에서 너무 놀란 거죠. 이 사람들이 여기 남아있는 3명이 진짜 다야? 라고 이 멕시코 지휘관이었던 밀란 대령이 그런 겁니다. 너무 놀라서 야, 이 사람들은 이게 인간이 아니다. 이건 악마야. 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멕시코 군들 사이에 그 소문이 퍼진 겁니다. 프랑스 웨인 부대가 60명이 2,000명하고 전투를 했는데 그중에 300명을 죽이고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냐? 그리고 멕시코 군이 작전 목표로 했던 프랑스군의 봉급
그리고 대포도 뺏지 못했어요. 2주 뒤에 그 대포와 봉급은 안전하게 도착을 했고요. 결국 그 사기가 오른 프랑스군이 그 대포를 이용해서 멕시코 시티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전투 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프랑스군이 분전을 했지만 졌다고 할 수 있겠죠. 전투에서는 이기고 그 전쟁에서는 진 그런 느낌이죠. 그 그쵸. 전쟁에서는. 멕시코 입장에선 전투에서 겨우겨우 이겼지만 전쟁에선 완벽하게 진 거죠.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극한의 상황이 왔을 때 용병은 돈을 위해서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도망가면 그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은 집단이 아니라 스위스 용병회사 같은 경우 다 그런 거지만 어떤 집단적 명예가 필요하니까 프랑스 외인 부대가 성공한 그거 같아요. 우리는 왜 그러니까 카메론 데이 지금도 하고 그 중위의 의수가 지금도 보존돼 있다면서 박물관에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흔히 말하는 용병의 함정, 도망간다거나 모래알 조직력, 충성도 없다, 애국심 없다라는 거를 외인 부대는 군인 정신으로 감화하는 거죠. 요거를 사실 처음 성공한 사람이 한니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데 딱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해서 쟤들 어떻게 믿냐. 그거를 깨트리고 용병도 용병도 국가의 군대보다도 더 충성심과 직업의식을 가지고 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 사실은 한니발이죠. 근데 그 한니발 때문에 너무 용병 믿다가 까르타고는 망하게 됐지 않나요? 이제 그런 게 이제 교훈을 잘못 배우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뭐 이야기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한니발처럼 성공한 사람도 있고 네.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환경적 요인도 중요해요. 네. 거듭 말하지만 국가가 또는 집단이 용병을 적절하게 쓰고 통제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이탈리아 전쟁 때 하도 이제 용병 문제가 많으니까 네. 마키아벨리가 이걸 자기가 이제 시민군을 주장하니까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마키아벨리 글에 의하면 뭐 하루 종일 싸웠는데 전사자가 말에 써 죽은 애 하나밖에 없다. 왜냐면 이탈리아 용병들이 싸움은 안 하고 맨날 하늘에다 총 쏘고 뭐 하는 척만 하고 그리고 월급이 좋으니까 그리고 당시 이탈리아 요새는 거의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너무 좋잖아. 둘러싸고 시간만 끄는 거야. 월급은 나오고. 그리고 얘들은 월급 딱 끊어지면 전투 끝이에요.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도시를 털어요. 심지어 교황청 창고도 턴 적이 있어요. 월급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용병 집단이 거의 깡패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 용병 회사가 아이디어를 낸 거지. 우리는 명예와 신뢰를 생명으로 합니다. 최고의 브랜드로.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탈리아 용병 안 쓰고 스위스 브랜드로 넘어가고. 브랜드 얘기하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용병도 군주를 배신하고 국가를 배신할 수 있지만 뒤에서 돈 주는 국가나 군주나 집단도 용병을 배신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 배신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자잘한 집단은 끊임없이 배신을 당하고 원래 그래요. 용병은 패해도 죽고 성공해도 죽는다. 슬프다. 그런 거 많습니다. 그 스위스 회사도 또 그거 이제 우리한테 배신 때리면 니넨 이거 없다.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제가 이탈리아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탈리아에도 용병 집단이지만 외인 부대처럼 끈끈하게 정말 은퇴해서 예비역이 되어서까지도 우리는 전우야 이런 부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확실히 그 조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무튼 그건 특수한 경우고 이제 스위스 회사는 만약 월급 안 주고 배신하면 우리 다시 너랑 거래 안 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그렇게 해서 스위스 회사가 자기네 병사들을 보호했는데 정작 스위스 용병이 은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면 주정부에서 죽여라, 밀어 죽여라 이런 명령 실제로 내린 적도 있습니다. 본국이 배상금 안 주려고요? 아니 이제 돈 그 사람 전달해 돈이 줘야 안 오잖아요. 그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가족과 지역을 먹여 살리는데 은퇴해서 집으로 돌아오면 이게 맨날 술이나 먹고 이제 뭐 싸움하고. 니들 다 내 덕에 사는 줄 알아 이러니까 귀찮잖아. 이제는 너무했다. 돈을 벌어오는 애들이 아니라 돈을 쓰는 애가 된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집에 올 때 절벽에서 밀어라 뭐 이런. 근데 뭐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나중에 스위스 용병도 집에 안 와요.
고향에 가면 배신당한다. 그러니까 스위스 회사 때문에 고용주한테는 배신을 안 당하는데 고향에 돌아가면 가족과 고국에 배신당한다 그래서 스위스 용병들이 집에 안 오는 케이스도 생겨요. 아, 그래서 월급을 현찰로 받았구나. 성공하면 안 되니까 그거 그대로 현찰로. 솔직히 네. 용병이 돈 모은다는 건 이게 생리적으로 안 돼요. 그건 아마 옛날에 지금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용병들도 직업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모든 이 프로 집단은 직업 의식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죠. 어떤 프로 집단이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 용병들 역시 프로 의식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전투 프로다 이런 마음도 있는데, 용병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이 원동력 중에 하나, 원동력이라고 하니까 좀 맞는 표현인가 싶긴 한데요. 아드레날린 중독도 있습니다. 아, 그 스릴을 즐기는군요. 그렇죠. 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많은 분들의 이 이유를 물어보면 네. 왜 이런 위험한 스포츠를 하십니까? 그럼 대부분 대답이 아드레날린 중독입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전투를 가봤더니 전투에서 생존하잖아요. 아드레날린이 이 뿜어져 나오는 게 익스트림 스포츠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아니,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거죠. 그건 그 익스트림 스포츠는 그래도 살 거야라는 생각이 있는데, 전투는 내가 살았네. 이 둘은 정말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전투 환경에 계속 노출됐다가 이런 아드레날린을 느끼고 그럼 스트레스가 쌓일 거 아닙니까? 네. 이걸 어떻게 풀겠습니까? 뭐 술을 마시고 뭔가 좀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 직업의식이 있고 프로의식이 있었지만 모든 용병분들이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그렇게 풀고 다시 또 그걸 반복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자체가 황폐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용병의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답하기 되게 힘든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용병 시장이 우후죽순으로 막 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신흥 강국들, 중국,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에서 용병의 이 필요성 혹은 용병 시장이 정말 너무 급속하게 커가고 있어서 정확히 얼마 정도라고 말씀드리긴 힘든데요. 제가 조사한 한 리포트에 따르면 2029년이 되면 이 인도, 중국, 아프리카 등의 시장의 이 성장으로 인해서 이 용병 시장은 4,2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을 공장 세워서 일을 시킬 수도 없고 그러네. 평화로운 생활에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런 순간 너무 무료하고 너무 지루해져. 그러니까 왜 전쟁 영화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기껏 살아 돌아와서 맞아요. 뭐 애 얼굴 보고는 못 견디는 거죠. 맞아. 그래서 집에서 항상 펍에서 네, 그래서 또 갔다 하다가 나이 들어서 거기도 못 가게 되면 이제 사람 이상해지는 거지. 이 돈 문제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중산층이 이 한 달 정도에 받는 월급이 한 6,000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팀장 기준으로 하면 3, 4일 일하면 그 정도 벌거든요. 그러니까 30일 그냥 처음에는 적응하려고 하죠. 적응하려고 그냥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책상에 앉아서 이런 업무를 하는 거예요. 처음 봉급이 딱 들어왔는데 한 6,000불 정도가 찍히는 거죠. 그럼 그거 들고선 내가 전쟁터에서 이거 3, 4일이면 버는 돈인데 이거 이루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더 그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거는 아드레날린이 나올 구석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 전쟁터와는 다른 인간관계에서 오는 온갖 스트레스만 있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네, 전쟁에서 용병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이 용병의 존재와 성장 그리고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해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전쟁이라는 게 참 많은 비극을 만들어내는데 전쟁이 만들어내는 비극보다 더 큰 게 그 인간의 본성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인간 사회가 만들어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용병이라는 것으로 올 수도 있고 이게 개인의 삶을 파멸시킬 수도 있고 구할 수도 있고 집단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이 역사를 볼 때 인간을 이해하고 사회의 구조적인 면을 이해하면서 현명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제 생각에는 전쟁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전쟁이 존재하는 한 용병 역시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네. 제일 좋은 거는 전쟁을 최대로 억제하고 그리고 용병의 쓰임새도 제일 억제해서 최대한 평화스럽게 쓰는 거죠. 미래에는 로봇이 용병을 대체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죠. 오늘 그 주제는 다룰 수가 없지만 로봇 용병의 시대가 오긴 올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이 전쟁을 만들어낸 것인 만큼 이 전쟁을 줄이는 것 또한 인간의 몫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실 용병으로 잠깐의 평화를 산 사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역사상 평화를 돈으로 용병으로 유지시킨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국가의 평화는 용병으로 유지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기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멘탈의 전쟁과 사람, 다음 주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